자,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공부 가르쳐드리는 한의사 아이즈트입니다. 자, 오늘은 계약하고 가계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상에서 중요한 건 사실은 계약 부분인데 실무에서나 또 실제에서 중요한 부분이 가계약도 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 가계약 부분은 공인중개사 분들이 보면 좀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아, 왜 저런 얘기를 다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거나 공인중개사 분들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는 요걸 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약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무에서는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나 뭐 매도자 입장에서 주로 매수자 입장에서인데 매수자 입장에서 가볍게 생각해서 어차피 가계약이니까 뭐 가짜잖아 뭐 그냥 가볍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함부로 걸었다가 굉장히 좀 나중에 골치 아파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계약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계약 부분부터 먼저 하면 자, 계약이라고 보통 우리가 했을 때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 같으면 매매 계약이거나 뭐 임대차 계약 이게 제일 많죠. 자, 전체 과정을 보면 대략 이런 식이죠. 처음 계약할 때 계약금을 내고 그다음에 중간에 중도금 내고 끝에 가서 물건 인도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사 갈 때라든지 입주할 때 요때 잔금 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중도금은 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매매 계약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을 좀 두는 경우도 많고 액수가 클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은 보통은 중도금이 잘 없죠. 없고 그냥 이제 계약금하고 나중에 입주할 때 잔금 내고 그냥 거의 그 정도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매매 계약 같은 경우에도 뭐 한 3억 이하인 경우에는 중도금 없는 경우가 많고 이제 그 이상인 경우에는 액수가 크다 보니까 중간에 중도금을 하나 번 넣는 경우도 있는데 중도금의 개념도 되게 중요합니다. 중도금이 그냥 중간에 낸다고 해서 중도금이 아니라 중도금이 있느냐 없느냐가 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 과정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계약할 때 계약금을 꼭 내야 되냐? 뭐 계약서를 꼭 써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자, 민법 법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계약 자체 매매 계약이든 이제 뭐 임대차 계약이든 마찬가지요. 요 계약 자체는 다 낙성 계약이기 때문에 내가 살게, 좋아, 내가 팔게. 요것만 해도 이미 계약은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을 주질 않아도 그리고 뭐 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구두만으로도 충분히 계약은 성립이 해요. 근데 대신에 이제 깨졌을 때, 그 계약이 깨졌을 때 책임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게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다 계약금을 걸죠. 자, 그래서 매매 계약을 할 때는 보통은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걸게 되는데 요 계약금을 거는 부분은 계약금 계약이라는 게 돼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에 대해서 계약금 계약을 체결을 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요거 두 개는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 자체는 계약금이 꼭 필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계약금 계약에서의 계약금은 꼭 필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그 민법적 기준을 할 때 낙성 계약하고 요물 계약으로 나뉘죠. 낙성 계약은 한쪽의 승낙만 있으면은 성립하는 게 낙성 계약이고요. 요물 계약은 어떤 물건이 꼭 필요한 거예요. 물건의 인도가 꼭 이제 있어야 되는 건데 계약금 계약은 물건의 인도가 꼭 필요한 요물 계약에 들어갑니다. 요물 계약에 들어가는 건 크게 네 가지죠. 현대계보라고 합니다. 이제 현상광고, 대물 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요 네 가지는 현대계보라고 해서 다 이제 민법 계약 중에서 요물 계약이니까 요건 좀 외워두셔야 돼요. 요 네 가지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요거 네 가지예요. 현대계보입니다. 요건 외우도록 하시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계약을 하는데 제가 매수자라고 칠게요. 제가 만약에 매수자라고 하면 뭐 한 5억짜리 집을 산다고 치죠. 일반적으로 할 때 5억짜리 집을 사면 보통 계약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걸죠. 5천만 원 정도 걸고 계약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집을 사기로 했는데 일단 뭐 집 가서 봤을 때는 좀 괜찮았어요. 괜찮아 보이고 또 내가 지금 당장 그 집을 사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당장 집이 필요하기도 하고 하기도 해서 뭐 집을 낮에 볼 때는 집이 괜찮아 보여가지고 집을 계약을 해서 하기로 해서 5천만 원을 걸고 왔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집이 좀 별로였던 것 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제 집이 좀 좁은 것 같기도 하고 집에 가서 다른 거 보니까 시세보다 조금 비싼 것 같기도 하고 또 나중에 이제 다시 자세히 가서 보니까 벽에 뭐 안방 벽에 곰팡이도 좀 있고 벽에 밖에서 보니까 벽에 금도 가 있고 막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요. 괜히 샀다 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 그래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자, 제가 5억짜리 집을 사면서 5천만 원을 계약금을 걸어놓는 상태예요. 그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자,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자, 요거는 이제 그냥 생각할 때, 왜 취소가 안 되지?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공부를 안 하신 분들 같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계약금 5천만 원 내가 포기하고 그냥 취소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 기준으로는 그렇죠. 근데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는 틀린 얘기입니다. 요 왜 그러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요 경우에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어요. 해제는 할 수 있지만 취소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쓸 때는 우리가 취소, 무효, 해제, 해지를 다 그냥 섞어서 써요. 섞어서 쓰는데 요 네 가지는 다 다릅니다. 네 가지를 구분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먼저 해제하고 해지부터 하죠. 해지부터 한다고 치면 해제의 경우에는 일회성 계약에서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딱 한 번만 하는 거. 예를 들면 매매 계약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매도자고 저 사람이 매수자라고 하면 그 계약은 딱 한 번만 하는 거죠. 매일 팔고 이번 달에도 팔고 다음 달에도 팔고 이러진 않잖아요. 물론 이제 제가 판 물건을 그 사람이 또 딴 사람한테 팔고 또 딴 사람한테 팔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 매도자 매수자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서의 매매 계약은 한 번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해제라고 합니다. 해제. 자, 해제는 한자로 하면 이렇게 돼요. 풀어서 제거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거하는 거예요. 그 계약 자체를 없었던 걸로 제거시키는 거니까 해제가 됩니다. 자, 반면에 해지는 일회성 계약이 아니라 지속적인 계약이에요. 쭉 지속되는 계약을 중간에 멈춰버리는,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 하면 해지, 멈출 지자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정지시키는, 멈추는 이런 의미에서 해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이라고 치면 원래 제가 예를 들면 2년 계약을 했다고 쳐요. 2년 계약을 했는데 한 8개월쯤 살다가 나 이 집에서 못 살겠어. 그래서 그만두고 싶어요. 임대차 계약을 해지시키고 멈추고 싶으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멈추는 거죠. 그래서 해지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해제가 아니죠. 왜냐면 지금까지 8개월 동안 살았던 거를 취소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8개월 동안 살았던 거 놔두고 앞으로 남은 1년 4개월에 대해서 요거를 그냥 없애고 싶다. 그래서 멈추고 싶다. 지금까지 계약했던 거를 멈추고 싶다라고 해서 해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제하고 해지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해제는 일시적 계약에 대해서, 해지는 계속적 계약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요 둘은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무효하고 취소는 조금 다릅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무효하고 취소는. 자, 일상적으로 쓸 때는 무효 취소는 같이 쓰죠. 근데 무효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무효. 말 그대로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계약 당시에 법률적으로는 계약 당시부터 뭔가 하자가 있어서 그래서 그 계약 자체의 효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상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런 거예요. 성립 요건은 갖췄지만 그래서 계약상으로서 성립은 하지만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효력이 없는 이런 경우가 이제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 원시적 불능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부산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집이 하나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서울에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집을 제 친구한테 팔고 싶어요. 그래서 그 집을 뭐 5억에 팔기로 그 친구하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2월 1일에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맺었는데 알고 봤더니 1월 20일쯤에 그 집이 서울에 지진이 나가지고 그 집이 무너져가지고 그 집이 없어진 거예요. 그 집을 팔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계약을 하던 그 2월 1일 시점에는 이미 그 집이 없잖아요. 그럼 팔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 경우면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친구하고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아예 효과가 없게 돼요. 뭐 제가 하고 싶어도 뭐 아예 못하는 거예요. 아예 제가 집을 새로 지어서 판다. 그러면 그거는 아예 별개의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 집은 팔 수가 없게 됐기 때문에 아예 원시적 불능으로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취소는 이제 전혀 다른 부분인 게 취소권자만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효는 아예 시당초에 무효이기 때문에 뭐 제척 기간도 없고 누구라도 누가 와서도 그냥 그건 무조건 무효예요. 제가 유효를 하고 싶고 그 친구가 유효를 하고 싶다라고 해도 유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무조건 무효예요. 무효인데 취소는 일단은 성립하고 일단은 효과가 있어요. 일단은 효과가 있었던
이릉 유효한 계약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없었던 걸로 하도록 만드는, 소급해서 없었던 걸로 하도록 하는, 이게 이제 취소가 됩니다. 취소는 취소권자만 할 수 있고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취소권자는 이제 제착, 사강, 대승이에요. 자, 제한 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 대리인, 승계인, 이렇게 6명만 할 수 있습니다. 6명만 할 수 있고, 제척 기간은 3년, 10년이죠. 이제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이제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요거는 이제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기 강박일 경우에는 강박에서 벗어난 날로부터, 그다음에 뭐 사기일 경우에는 그걸 알게 된 날로부터, 뭐 제한 능력자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된 날로부터, 뭐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3년, 10년이에요.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민법 시험 칠 때 공부할 때 잘 알아둬야 될 부분은 이 취소권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기 강박이라고, 뭐 사기라고 칠게요. 사기라고 치면 여기에 대리인하고 섞이게 되면, 자, 누가 사기를 쳤고 누가 사기를 당했냐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건 대리인 부분에서 좀 더 잘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취소는 취소권자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예를 들면 뭐 안동에 땅이 하나 있어요. 땅이 한 2억짜리, 2억 정도 시세가 되는 땅이 있는데, 요거를 제가 지금 옆집 아저씨한테 5억에 판 거예요. 속여가지고. 예를 들면 그 땅이 그린벨트에 묶여가지고 진짜 아무 가치가 없는 땅인데, 야, 요거 조만간 개발된다. 여기 좀 있으면 뭐가 된다. 뭐가 들어온다. 공장이 들어온다. 나중에 이거 뭐 어쩌고 이래가지고 그냥 5억에 판 거예요. 옆집 사람한테. 잘 팔았습니다. 계약 다 하고 제가 돈 다 받았어요. 등기 넘기고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는데, 제가 나중에 지나가지고 그 사람 보니까 미안한 거예요. 매일 보는 사람이 돼. 그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거야. 갑자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걸 왜 5억이나 같이 받고 팔았을까? 완전히 내가 사기꾼이었는데, 근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 찾아가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분 보니까 볼 때마다 내가 미안한 거야. 얼굴 볼 때마다 미안해. 그래서 이제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죠. 이거 사실은 이 땅이 원래 2억짜리 땅인데 내가 당신한테 5억에 팔았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 계약 취소하자.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 왜냐면 저는 취소권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착, 사강, 대승에 제가 들어가질 않아요. 제가 미성년자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는 진짜 아니고, 제가 착오를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니에요. 강박 상태도 아니고, 대리인도 아니고, 승계인도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취소권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기를 친 사람은 취소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사기를 당한 옆집 아저씨는 취소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취소를 할지 말지는 취소권자의 선택이에요. 만약에 본인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나서도 나는 그냥 살련다. 5억이면 나는 내가 생각할 땐 괜찮은 것 같다. 난 그냥 그대로 계약은 성립하는 걸로 하겠다.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만약에 제가 2억에 아까 이거 팔았잖아요. 2억짜리 장인데 5억에 팔았어요. 팔았는데 팔고 나니까 좋죠. 돈 벌었다고 3억 벌었어. 아싸 좋아하고 있었는데 한 몇 달 지났는데 진짜 그 땅이 그린벨트에 풀린 거야. 그 10억으로 올라서 10억이. 그러면 그 아저씨가 취소하겠어요? 취소 안 하겠죠. 그 아저씨는 취소권자기 때문에 취소하려면 취소해도 되고 취소하기 싫으면 취소를 안 해도 됩니다. 본인 마음이죠. 본인 마음입니다. 근데 저는 나중에 가서 취소하려고 해도 취소 못 하겠죠. 나중에 10억으로 오르고 나면 배 아플 거 아니야. 내가 그 땅 괜히 팔았어 하면서. 근데 가가지고 막 사정하면서 제발 취소해달라고, 내가 사실은 사기친 거라고. 취소 안 해주겠죠. 저는 취소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해지는 서로 다른 용어고요. 무효 취소도 다 다른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민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알아두셔야 돼요. 알아두셔야 되고 서로 구분해서 써야 됩니다. 자, 제일 처음 얘기로 다시 돌아가죠. 제일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제가 이제 매수자예요. 제가 5억짜리 집을 계약금 5천만 원을 걸고 샀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취소할 수 있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취소는 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계약 해제는 가능합니다. 해제. 자, 요 경우에 일반적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매수자의 경우에는 계약금 내가 걸었던 거를 포기를 하고, 그 5천만 원을 포기하고 이제 계약을 해제를 하면 되는 거고, 이제 매도인 입장,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는 계약금 받았던 거의 2배를 다시 돌려주고,
그리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보통 그렇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요 계약 해제는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예요. 그러면 요 계약 해제는 언제까지 할 수 있냐? 그러니까 해약금에 의한 이 계약 해제가 언제까지 가능하냐면요. 이행 착수를 할 때까지만 가능합니다. 이행 착수를 하기 전까지 아니에요. 민법 법 조문상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행 착수를 할 때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행 착수라는 게 뭐냐? 일반적으로 제일 흔하게 쓰이는 건 중도금이에요. 그러니까 중도금을 준 건 이제 이행을 착수한 걸로 봅니다. 요거 외에 이제 있는 부분은 민법상으로는 그런 부분이에요. 잔금을 준비하고 나서 등기소, 예를 들면 매수인이 잔금을 준비하고 나서 등기소에 같이 동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 이것도 다 이제 이행착수로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중도금을 계약을 넣었다고 하면은 중도금 납입이 되니까 되게 편한데, 중도금 없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계약금하고 잔금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계약이. 그러면 조금 계약이 복잡합니다. 그냥 이건 판례에 따른 부분인데, 실제 판례를 기준하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계약금을 걸어놓고 나서 잔금을 치러야 되니까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잖아요. 요 대출을 받을 때 대출을 신청한 것까지는 계약을 이행 착수로 안 봅니다. 계약을 신청하고 나서 이제 은행에서 처리가 다 끝나가지고, 자 이제 돈 줄 테니까 알아서 돈 가져가세요. 그럼 내가 언제라도 그 돈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러니까 내 통장에 돈이 꽂혀 있는 상태다, 이 상태라고 하면 그럼 요거는 이행착수로 봐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승인이 난 상태, 요 상태는 이행착수로 보고요. 내가 은행에다가 대출을 신청만 했다, 요거는 이행착수가 아니에요. 신청한 건 나중에 취소할 수 있잖아요. 제가 취소할 수 있으니까, 그 대출 신청 자체를 취소할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이행착수로 안 보고, 이제 은행에다가 대출을 신청해가지고 그 승인이 난 경우라고 하면,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돈을 가져올 수 있는 상태라고 하면 요거는 이행착수인 걸로 봐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판례가 되게 많아가지고요. 한번 판례를 좀 봐두시는 게 좋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판례만 보셔도 시험 보는 데 문제가 없고, 실제 실무에 있어서는 좀 더 봐두시는 것도, 실제 거래 실무에 있어서는 요 부분 때문에 중도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요걸 악용해가지고 만약에 중도금을 너무 빨리 예를 들면 사기 치고 나서 중도금을 빨리 지급했을 경우에는 적극적인 사기의 의사로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딴 사람한테 속여가지고 원래 5억짜리 땅을 1억에 내가 샀다. 그러면은 1억에 뭐 계약금 1,000만 원 걸고 중도금 2천만 원 걸고 잔금 7천만 원 걸었다라고 했을 때 오늘 계약하고 내일 중도금 주는 거야. 왜냐면 나중에 취소 못하게 하려고. 중도금 걸고 나면 이행착수니까 나중에 취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제를 못하죠. 취소가 아니라 계약. 저도 자꾸 이런 식으로 섞어 쓰잖아요. 나중에 계약 해제를 못하게 하려고 중도금을 빨리 넣어버릴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인 사기의 의사가 있는 걸로 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공부하시면 아시게 될 테고요. 어쨌든 중도금의 경우에는 실제 매매 계약에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게 되는데, 자 실제 계약에서 더 많이 쓰이는 걸로 가계약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가계약.